제티와 함께하는 회계원리 시간, 여러분 제하. 네, 여러분, 문제는 다 풀어보았죠? 스스로 풀어보고 나니까 어떻다고 느껴졌나요? 조금 어려웠던 친구도 있었을 거고, 이 정도면은 풀어볼만 하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었을 것 같아요. 쌤이 아직 여러분들이 보고 난 후에 찍고 있는 영상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풀기 전에 이미 이 답안 해설을 찍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겠구나 라고 딱 가늠 짓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도 한두 명 정도, 반에서 한두 명 정도는 다 맞지 않았을까 라는 예상도 해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을 때면은 이미 공지가 나갔을 텐데, 우리 학교는 중간고사가 없죠. 중간고사 대체로 한번 풀어봤다 라고 생각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중간고사 수준도 이 정도로 냈을 것 같아요. 쌤이 냈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험이라고 하긴 뭐하고 그냥 이 평가를 한번 풀어보면서 내 실력이 어느 정도였을까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1번부터 해서 한번 해설풀이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회계정보 이용자와 그에 해당하는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무엇이냐? 라고 하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이 문제들은 쌤이 다 낸 문제들이에요. 어디서 기출문제를 따와서 그대로 낸 게 아니라 기출문제와 유사한 형식으로 또는 쌤이 그동안 내왔던 형식들을 보면서 문제를 냈기 때문에 실제로 기출문제는 똑같이 출제된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어쨌든 보도록 할게요. 회계정보 이용자라고 하면은 우리가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었죠. 외부 이용자, 외부 정보 이용자, 그리고 내부 정보 이용자. 외부 정보 이용자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 했어요? 주주, 채권자, 정부, 거래처 등등의 우리 기업과 관련되어 있는 회사 밖에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내부 정보 이용자에는 경영자, 직원 이렇게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에 해당하는 이용자들의 내용으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이거는 문제가 나왔던 거네요. 그쵸? 한번 볼게요. 경영자, 회사의 재무 상태를 파악하여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역할을 한다. 재무 상태를 파악한다라는 것은요, 결국에는 재무 상태표를 어느 정도 보겠다라는 거고, 그거는 일정한 형식에 맞춰져 있다라는 거죠. 일정한 형식에 맞춰져 있는 표를 제공할 때는 외부에다가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금을 걷어들인다라는 말 자체는 딱 보니까 정부죠. 정부는 우리 회사에 있는 재무 상태를 파악해서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 이 정보를 이용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 내용은 경영자가 아닌 정부 또는 세무서 이렇게 됐을 겁니다. 2번, 상품 그리고 제품의 공급 후에 대금 수령 가능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거에 대해서 공급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 공급한 거에 대한 대금 수령, 그러니까 외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 대금을 받을 수 있는가, 그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 재무 정보를 이용하고 있다, 회계 정보를 이용하고 있다라는 것은 당연히 거래처가 되겠죠. 왜냐, 거래처니까 우리한테 상품을 줬을 거고, 그리고 돈을 못 받은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가 이 기업은 대금을 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을 한다라는 거였죠. 다음, 배당금이 얼마인지 정보를 얻기 위해서, 배당금에 관련된 거는 쌤이 말했죠. 주식과 관련됐기 때문에 주주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투자를 하기 전에
이거는 채권자, 투자자가 될 겁니다. 그쵸? 그리고 배당금이 얼마인지 주주라고 이야기를 했었네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몇 번인데요? 5번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도 쉽게 파악을 할 수 있네요. 다음으로 이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빈칸 가, 나에 들어갈 용어로 올바른 것은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가, 나. 한마디로 가에 대한 내용은 앞에 나와 있어요. 회계 처리가 이루어지는 장소적 범위다. 쌤 이거 딱 보면은 바로 대답이 나올 수 있게끔 하라고 했던 것 같아요. 장소적 범위. 그리고 나는 회계 처리가 이루어지는 기간적, 시간적 범위. 가는 뭐예요? 장소 딱 이야기가 나오면은 장소에 관련된 거 딱 찾아보면 될 것 같아요. 그쵸? 회계 단위였다. 그쵸? 회계 단위. 이렇게 나와야 된다. 바로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시간적 범위. 회계 연도, 회계 기간이다. 라고 쌤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쵸? 회계 연도, 회계 기간. 기간은 따로 없네요. 어쨌든 간에 그렇다면 두 개가 다 이루어지는 거. 답은 바로 1번. 이렇게 바로바로 나와줘야 돼요. 앞에 그냥 장소적 범위, 시간적 범위 있다라고 하면은 바로 딱딱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여러분들 할 수 있을 겁니다. 그쵸? 네, 다음 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재무상태표의 의미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재무상태표의 의미면은 쌤이 5가지 키워드를 기억하라고 했던 것 같아요. 일정, 시점, 그리고 기업의 재무 상태, 그리고 자산, 부채, 자본. 이 3가지를 토대로 기억을 하고 있다라면은 충분히 자격증 문제에서 맞출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 일정 기간 자산, 자본, 부채를 기재하여 기업의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표다. 쌤이 이야기한 5가지가 바로 다 나와 있네요. 자산, 자본, 부채, 기업의 재무 상태, 그리고 일정 기간. 다 나와 있는 거 맞나요? 쌤도 방금 갑자기 헷갈렸는데 다시 읽어보니까 일정 기간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쌤이? 시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1번은 틀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끔씩 나와요, 문제가. 쌤이 내놓고 쌤이 깜빡했네요. 그쵸? 다음, 일정 기간 수익, 비용을 기재하여 기업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표다. 이거는 쌤이 딱 4가지 기억하라고 했던 어떤 것에 대한 내용인가요? 바로 손익계산서였죠. 그쵸? 그리고 3번, 재무상태표는 차변에 자산과 비용을 기재하고 대변에는 자본, 부채, 수익이 기재가 되게끔 하는 거다. 이거는 거래 판례서에 대한 모든 내용을 담고 있는 거지, 재무상태표 같은 경우에는 차변에 자산만 기재가 되고요, 대변에는 자본과 부채가 기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의 내용 또한 옳지 못한 내용입니다. 다음 4번, 일정 시점 나왔네요. 일정 시점. 그리고 자산, 자본, 부채를 기재하고, 한 번에 지금까지 4개가 나왔네요. 기업의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표이다. 재무 상태까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5가지가 충족이 되었네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도 5번도 봐야 되죠? 재무 상태표의 등식은 자본은 자산 더하기 부채이다. 아니죠. 자본을 나타내려고 했으면은 뭐였어요? 이렇게 자산 빼기 부채가 됐어야 되죠. 기본적인 재무 상태표의 등식은 자산은 자본 더하기 부채죠. 부채 더하기 원래 자본이라고 하는데 둘 다 상관없어요. 이게 원래 기본적인 재무 상태표의 등식이고, 이거를 추가적으로 변경을 해서 이렇게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었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답은 4번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 정도는 이제 쉽게 좀 찾아서 할 수 있겠죠? 특히 방금처럼 1번과 4번의 내용 헷갈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재무 상태표는 결국에는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정적인 상태예요. 한 시점의 상태를 보는 거고요.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 자본 변동표는 흐름, 플로우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두 가지의 차이를 꼭 기억을 해 주셔야 합니다. 네, 다음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재무 상태표에 표시되는 계정 과목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재무 상태표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을 찾아내라 라는 말이죠. 1번 성급 비용. 네, 바로 정답이 나왔네요. 성급 비용 같은 경우에는 재무 상태표, 한마디로 자산에 바로 나오는 계정 과목이었습니다. 다음 광고 선전비, 비용에 해당되죠. 다음 이자 비용, 그쵸? 비용이죠. 다음 임대료, 그쵸? 비용입니다. 아니죠, 수익이죠. 임대료는 임차료가 비용입니다. 다음 연구비, 비용이죠. 이 연구비와 개발비의 차이, 개발비였다라면은 어디에 나왔어야 돼요? 그쵸? 이 재무상태표에 해당하는 자산에 있지만 연구비는 비용이다 라는 거, 이것도 한번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그쵸?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된다라는 거. 왜 비용이 나왔는데 성급비용은 자산인가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성급비용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배우게 되는 이제 수익과 비용의 이연 처리, 이연과 그 다음에 연장, 이거에 대해서 배우게 될 때 이야기는 하겠지만, 결국에는 이거는 수익과 비용은 쌤이 저번에도 이야기했다시피 기말에 영원 처리가 돼야 됩니다. 하지만 그 수익과 비용 중에서 미리 지급한 경우, 내년도 돈을 미리 지급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또 미리 받았을 경우에는 자산과 부채로 잠시 이연을 시켜가지고 변경을 시켜서 이연 처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선급비용, 그때는 선급비용, 선수 수익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잠시 용도 변경을 했다가 다시 해가 넘어가면은 다시 비용, 그 다음에 수익으로 이렇게 변경을 시켜주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면은 잘 이해는 안 갔을 거예요. 하지만 나중에 이제 비용과 수익의 이연, 이것들을 배웠을 때 그때 한 번 더 다시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5번 문제입니다. 쌤 갑자기 옷이 바뀌었죠? 지금 아침부터 찍었는데 계속 바쁘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찍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그리고 오전에는 추웠는데 지금도 오전이긴 하지만 좀 더워졌네요. 어쨌든 5번 문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재무 상태를 표시하는 회계 요소로만 이루어진 것은 뭐냐? 재무 상태를 표시하는 회계 요소, 무엇? 자산, 부채, 자본. 이 세 가지로만 이루어지는 게 재무 상태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답은 몇 번이 됩니까? 바로 3번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쉽게 찾아낼 수가 있죠? 여러분들도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거 보니까 수익과 비용도 나와 있네요. 수익. 이 비용은 어디에서 나온다라고 했어요? 그쵸? 손익계산서. 맞죠? 만약 자산 중에서 현금에 관련된 내용만 나온다라고 하면은, 현금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현금 흐름표라고 했어요. 그쵸? 이런 것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서 물어보는 게 무엇인가 라는지 정확히 좀 파악을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다음 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들만을 이용해 가지고 당기순이익을 계산한 금액은 무엇이냐? 우리가 당기순이익 하면은 두 가지 방식으로 구할 수 있다고 했죠? 첫 번째 뭐였어요? 손익법. 그냥 이거는 수익에서 비용을 빼주면 된다라고 했어요. 맞아요? 다음 두 번째 자본법.
자본을 이용해서 구하는 공식이었죠. 기말자본 빼기 기초자본이었죠. 이렇게 해가지고 구하는 두 가지의 공식을 통해서 당기순이익을 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내용 자체를 보니까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구하게 될까요? 그쵸? 수익과 비용에 대한 내용만 나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겁니다. 쌤이 나눠준 계정 과목 표를 봤다라면은 이것들을 푸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을 거예요. 한번 보니까 상품 매출은 어디에 있었어요? 수익에 있었을 겁니다. 그쵸? 맨 위에 있어요. 매출 원가, 매출하기 위해서 들어간 원가다. 우리가 쓴 비용이겠네요. 이것도 비용 맨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급여,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했다. 비용. 다음, 임대료. 우리가 임대를 해주면서 수익이 생겼네요. 다음, 복리후생비. 우리 직원들에게 복지 혜택을 주었을 때 사용되는 거다라고 했죠. 네, 여러분 들리나요? 드디어 학교가 오프라인 계약을 했다라는 증거예요. 지금 고3 친구들이 이렇게 나와서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끔씩 이렇게 나오더라도 신경 쓰지 말고 쌤 수업만 좀 집중해 주세요. 다음, 이자 비용. 그쵸? 딱 봐도 비용이죠. 그렇다면은 수익에서 한번 비용을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500만 원에서 우리가 매출 원가를 빼주고, 그쵸? 직원급여도 빼주고, 임대료는 더해주고, 복리후생비 빼주고, 이자 비용 빼주면 된다라는 거죠. 수익부터 먼저 더해볼까요? 550만 원에서 여기다 쓸게요. 500만 원에서 빼기 200만 원 빼기 100만 원 더하기 50만 원 빼기 30만 원 빼기 10만 원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500에서 200, 그 다음 100을 빼면 200만 원이 남네요. 그리고 200에서 50만 원을 더하니까 250만 원, 거기서 40만 원을 빼니까 답은 210만 원이 된다. 그쵸? 그러면은 답은 3번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쉽게 파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다음 7번 문제로 보도록 할게요. 일정 기간에 기업의 현금 흐름. 5번 문제에서 우리가 좀 배웠던 내용이네요. 현금에 대한 흐름에 대해 나타내는 표. 현금 흐름 표. 현금 흐름 표. 바로바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가 있죠. 우리가 바로 보다 보면은 이제 알 수 있는 문제들이 이렇게 바로바로 나오는 것들도 있어요. 한번 우선은 재무제표에 5가지가 구성 요소가 있었다라고 했는데 무엇이 있는지 먼저 보도록 할게요. 바로 재무 상태표, 다음 손익 계산서, 그리고 현금 흐름표, 그리고 자본 변동표, 마지막으로 주석. 이렇게 5가지의 구성 요소로 재무제표는 이루어진다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4개는 표고 4개는 이 4가지를 도와주는 거라고 했는데 딱 봐도 이 4가지는 표인 것 같아요. 그쵸? 한마디로 이 주석의 역할은 이 4가지가 입력을 못한 것들이 있다라고 했어요. 회계상 입력이 안 되는 것들을 별첨 역할을 해가지고 작성을 해서 추가적으로 이 표들을 이해를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쌤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결국에는 어쨌든 여기 7번의 답은 1번 현금 흐름표가 된다라는 겁니다. 네, 다음 8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자동차세,
일반 협회비 이것들을 지출하는 경우에 우리가 사용되는 계정 과목은 무엇이냐? 이거를 지출하는데 우리가 쓰는 계정 과목 항목은 무엇이냐? 결국엔 지출이란 말이 바로 나왔네요. 지출이란 말이 바로 나왔으면 우리는 돈을 썼으니까 비용이구나. 여러분, 지금부터 비용 계정 과목에서 한번 이 답을 찾아보도록 하세요. 네, 찾아봤나요? 너무 빨리 끝났죠? 여러분들, 쌤이 아까 말을 했을 때 잠시 일시정지를 하고 여러분들이 찾아봤어야 돼요. 찾아봤다라면은 몇 번이 답이라는 걸 바로 파악을 했어요. 5번이다 라는 것을 파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수수료 비용은 뭐였어요? 그렇죠. 무언가를 우리가 거래를 했을 때 그거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할 때 쓰는 계정 과목이었죠. 기부금은 우리가 뭔가 혜택을 바라지 않고 그냥 돈을 기부해 주는 것. 여러분들 기부라는 단어 다 알고 있죠? 접대비는 상대 거래처 기업에다가 우리가 돈을 쓸 때 뭔가 회식, 거래처 기업의 회식 또 아니면 거래처 기업 직원이 결혼을 할 때 결혼비 이런 것들을 지출하는 비용이다. 이자 비용은 우리가 무언가를 빌렸어요. 그거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다. 그러니까 답은 5번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바로 파악이 가능하죠. 이렇게 답은 5번이 됩니다. 네, 다음 9번 문제입니다. 2020년 12월 31일 장부를 조사했대요. 한마디로 이거는 우리가 기말 장부를 봤다라는 거죠. 왜냐? 12월 30일이면 기말 결산일이잖아요. 이 자료를 봤을 때 우리가 기초자산은 어떻게 되냐? 2020년도에 기초자산은 어땠는가? 이 자료를 통해서 구해라.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료만 보면은 바로 나와줘야 돼요. 수익, 비용, 자산, 부채? 한마디로 당기순이익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구할 수 있을 거라는 거. 손익법과 자본법 이 두 가지를 다 이용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 손익법부터 볼게요. 손익법은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은 우리가 뭐가 나와요? 당기순이익이 나오죠. 이 두 가지를 빼고 나면은 당기순이익 40만 원이 바로 나온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이걸 통해서 이제 자본법으로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 이제 문제가 됩니다. 자산의 총액, 부채의 총액. 이거는 우리가 기말장부를 봤을 때 나온 거죠. 한마디로 기말장부에서 자산, 부채라는 것은 기말자산, 기말부채라는 이야기가 되고 아까 문제에서도 우리가 봤다시피 재무상태표의 등식,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 이 등식을 이용해서 기말 자본값을 구할 수 있죠. 왜냐? 여기 앞에 기말만 딱 붙이면 되는 거잖아요. 기말 자산이 얼마입니까? 이 등식을 결국에 풀어보면은 200만 원은 부채인 100만 원에서 모르는 기말 자본값을 더한 거죠. 여러분 계산할 수 있죠? 100만 원에서 얼마를 더하면 200만 원이 됩니까? 그쵸? 100만 원만 더해주면 된다라는 거. 결국에는 기말 자본값은 얼마가 됩니까? 100만 원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초 자산을 구하는 게 아니네요. 기초 자본을 구하는 게 아니네요. 기초 자산을 구하래요.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해줘야 되느냐? 자본법을 이용을 해서 기초 자본을 먼저 구해줘야 됩니다. 한번 왜 그런지는 좀 이따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 100만 원에서 모르는 기초 자본값을 빼면 뭐가 나옵니까? 이 40만 원이라는 당기순이익이 나온다라는 거, 이 자본법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기초 자본값은 얼마가 돼요? (100만 원에서) 얼마를 뺐더니 40만 원이 나왔대요? 바로 60만 원이 기초 자본값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은 이제 이 공식을 또 이용하면 되겠네요. 기초 자산은 기초 부채 더하기 기초 자본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30만 원에서 60만 원을 더했더니 얼마가 됐다라는 거예요? 기초 자산값이 나왔다. 바로 90만 원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답은 2번이 될 것입니다.